네, 지금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합의로 여당도 찬성표 던졌습니다. 물론 반대표 던진 의원도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러자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정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깊어지는 여권 내 갈등, 여론의 정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조차도 협상력, 여당 지도부의 어떤 협상력을 문제 삼고 있고요. 당내에서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 같네요. 네, 국회법 개정 논란이 적지 않은 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언급할 정도로 암시할 정도로 이것이 국민에게 그리고 정책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한편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제2에서 통과를 할 경우 마치 이것은 삼권 분립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결 국면처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국은 파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협의 그리고 민감 그리고 성과를 따져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권 분립의 위배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당정청 간에 협의를 하고 협력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민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 국회법 개정 논란이 아니라 바로 매우 민감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더욱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차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해의 첫 번째 이 개혁의 신호탄, 첫 단추를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연계됨으로써 공무원들 연금 개혁, 국민들은 6명, 7명 정도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은 불과 4명 정도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됐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의 신호탄, 첫 단추가 될 수 있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과가 그만큼 희석되고 빗발해진 것에 대통령은 상당히 언짢은 이 감정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론이 청와대 편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세월호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들고 나온 누리과정, 그러니까 강론에 있어서 여론은 청와대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이 연일 청와대 입장에 공감하는 그런 논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결국 판단하겠습니다만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국회에 대한 신뢰도 5%밖에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0% 중반을 달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국면 전환을 하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자신감 피력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그냥 헌법 원론에 나올 법한 얘기를 두 가지만 짚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안에서 명령,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 또는 법률의 어떤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은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요구권까지 해냈느냐? 국민들은 이 부분에 사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거부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부권은 그냥 일상적인 용어고 제의 요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심사해달라.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것도 좀 관심을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이 국회법 개정의 핵심이 됐던 것은 바로 세월호 시행령입니다. 예. 다른 관련된 사안도 아니고 바로 이 세월호 시행령에 있어서 그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상의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이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시행령에 있어서 누가 포함되고 민간인 조사관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검찰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할이 되느냐는 부분은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권한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나중에라도 이것이 문제된다면 사법부에서
그런 위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삼권 분립의 취지에서 판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심사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일 것이고, 또 하나는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충분한 공감대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거부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공식적인 표현은 제2요구인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난감합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대통령의 뜻도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도 필요하거든요. 제2요구가 왔을 때 그럼 새누리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여야 간의 이 정치적 파국은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약속을 나타날 지켜라. 수밖에, 그렇습니다. 또 얘기 나오겠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되면 모든 국민들은 또 싸잡아 여야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의를 요구했을 때 지금 이제 당청 갈등, 지금 이제 당청 갈등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강제권은 없다라고 한 발 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박계 의원들 또 모인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무슨 퍼주기 협상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제2요구가 다시 왔을 때 원내대표의 이 여당 원내의 입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야당과 계속적인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입장, 지금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이른바 페이고 원칙,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지난 5월 초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 입법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면서 이른바 막 나오는 법들 이런 표현까지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당청 간에 지금 균열이 여전히 예상되고 있고 보수층에서도 그런 부분 우려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금 좀 상승세가 주춤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의 정석에서는 이 얘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대통령 그 지지도 분석을 좀 해볼까요? 대통령 지지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과는 좀 다르게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한 44.7%를 나타냈습니다. 부정평가는 50.6%로 여전히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주중에는 40%대로 잠깐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주도권은 어느 정도 만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있죠.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락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 주초 중반까지는 상승을 했었는데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0.2%포인트이긴 합니다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장의 선임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27.9%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도 참고 자료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 추가 환자가 3명이 더 발생했고 누적 18명입니다. 다만 이 3명도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 거의 18건 중에 15건이 특정한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었고 또 초발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동일한 패턴의 2차 감염자의 범주에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3차 감염이나 다른 형태의 감염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우주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 민관협력단 일원으로서 계속 브리핑에 참여하시면서 실무적인 얘기 또 여러 가지 감염병 또 중동호흡기 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얘기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비의료기관의 휴원 조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그 중환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셨는데, 물론 다 전원이 되지는 않고 현재 시각 아직도 한 명의 중환자는 남아있으나 곧 아마 전원이 될 것 같습니다만, 4명의 중환자 병상이 일단 다 그 안전하게 전원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그 지방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이제 검사가 진행된 사항 중에는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그 음성으로 나온 건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 대학의 뭐 응급실과 관련된 강원대 이런 거는 말씀드려도 되긴 되겠죠. 그리고 뭐 전북 쪽에도 역시 음성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그 죄송하게도 저희가 뭐 보도 해명 자료, 참고 자료를 많이 냈습니다만은 군과 관련된 부분, 군 병사가 메르스가 의심이 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전혀 메르스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과도할 수도 있지만 격리 조치 등을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도 역학적으로나 앞뒤 전후 노출의 시점상으로나 가능성이 없어서 사실 검사도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서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직도 그 2차 감염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김우주 교수님도 더 자세히 전문가로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그 비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왜 이렇게 그러면 뒤늦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추적 조사를 통해서 포위망을 훨씬 더 넓혀 나갔고, 다만 그 포위망에서 일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조차도 좀 차단하고자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추적 조사 등과 관련해서 완결한 정리를 오늘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유가 이제 16, 17, 18번이 또 좀 추가가 된 데다가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차후 브리핑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 질문을 주시면. 예, 저기 먼저 차근차근 많이 하십니다. 네, YTN 김잔디 기자입니다. 네. 2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그 현재 환자들 상태하고요. 예. 격리 조치된 이제 추가 환자가 확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금 격리 관찰 대상이 되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첫 환자가 D대학병원에 갔을 때 그 치료했던 그 의료진이 그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바레인은 지금 확진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메르스인 가능성은 없고 12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다 미리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메르스가 만약에 안 나오면 이 병원에서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틀이 지연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뭐 김우주 교수님이 더 전문가적으로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는 환자 상태의 분류에 따라서는 지금 5건의 불안정한 환자가 있고, 이 중에서 특별히 그 매우 불안정한 환자가 1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6번 상황인데, 6번 상황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어제 상태가 또 좋아지셨다가 상당히 악화되셨다가 뭐 그런 상황이나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적조사 현황을 저희가 숫자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훨씬 더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느라고 오늘 들고 오지는 못했고 차후에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이나 모든 것을 너무 엄격하거나 또는 그 융통성이 없이 적용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을 철저히 반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바레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동의 나라를 특정 지어서 이제 위험 국가로 또는 메르스 발생 국가로 분류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나름 그것도 논리와 또 근거가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중동 전체를 묶어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위험 지역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레인 등을 포함해서 중동이면 미들이스트면은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해서 현재 검역이라든지 추적조사 대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환자 상태나 뭐 예, 지금 메르스 환자의 이제 상태, 이제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뭐 중요하죠. 다음으로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공국장님 브리핑하신 것처럼 18분 중에 이제 5분 정도가 약간 폐렴이 있고 인공호흡기도 장착하고 중증인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환자분이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으로 콩팥 질환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감염이 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호흡 부전도 오고 신장 기능 부전도 와서 현재 인공호흡기도 장착하고 ECMO, ECMO라고 하죠.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그러니까 혈액을 밖으로 빼서 산소를 공급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바이러스와의 이제 사투를 면역 체계가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겨내는 동안 외부에서 산소도 공급하고 콩팥이나 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은 뭐 11일부터 지금 22일 정도 지났지만 사망자가 아직 없고 치사율이 제로라는 것이 물론 뭐 추후 중증 환자 중에 사망자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다행인 것이고 또 국내 의료 수준이 충분히 사우디와 같은 상황은 40%의 치사율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첫 환자가 이 11일부터 증상이 시작이 돼서 지금 22일째 중간에 이제 뭐 폐렴도 오고 호흡 부전도 오고 인공호흡기도 장착하면서 네, 지금까지 메르스 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메르스 공포가 점점 더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YTN 오정곤 사회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정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갑자기 출연을 하셔가지고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같이 들으셨지만 일단은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도 이제 3차 감염은 확인이 안 됐고 네. 2차 감염에서 현재 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좀 전에 이제 김우주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5명, 그러니까 18명 가운데 5명의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걸 중환자로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호흡기라든가 폐렴 증세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예, 불안정하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분, 그러니까 여섯 여섯 번째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환자들 그 명부를 갖고 있는데요. 예. 남자 71살입니다. 5월 28일 확진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최초의 A 씨하고 같은 병동, 그러니까 병실에 있던 아마 예. 8층으로 추정이 옆 되는데요. 환자. 그 옆 환자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그 환자분이 고령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특수 장비죠. 에크모라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장비까지 동원이 돼서 하고 있다는데 이 환자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김우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동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한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400명 정도가 숨졌기 때문에 뭐 치사율을 보통 저희가 얘기하면 4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희도 그 김우주 교수가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처음으로 했어요. 아하.
잘해서 저희가 사망자 없이 이 사태를 넘기면 좋겠지만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 우리의 의료 수준이라고 그러면 중동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김우주 교수의 이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에서 감염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6번째 환자는 다른 데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입원까지 할 정도의 환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면역력을 갖고 있는데 메르스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초기 대응에 융통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라는 발언도 남겼는데요. 이 최초 감염 환자가 병원 4곳을 전전할 동안 메르스인 것을 밝혀내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골든타임 36시간을 놓쳤다라는 네. 분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확하게는 3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종합병원에 와서 그 18일에 네. 의심이 신고가 된다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도 이제 저희 그 출입 기자가 그 생중계 때 질문을 했지만은 그때 이 첫 환자 그 처음 A라는 확진 환자가 바레인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 사우디는 없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그랬더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레인은 아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온 적이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검사를 더 해봐라 하면서 아주 급박하게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검체를 가져갔고 그 다음 날 20일 날 아침에야 이게 이제 메르스 환자라는 게 확진이 됐는데 만약에 좀 더 서둘렀다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36시간 정도는 더 빨리 그 A라는 그 환자를 그 빨리 찾아내고 이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그 사람들도 그다음에 빨리 찾아내서. 의료진들 빨리 격리를 시켰으면 네. 이렇게 현재 18명까지 안 갔을 건데 좀 빨리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환자는 와서 본인이 사우디 간 건 얘기 안 하고 바레인 갔다 왔어요 하고 의사는 바레인은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레인도 위험 지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동 그렇습니다. 예, 바레인도 조금 위험 전에 지역인데 그 권준욱 정책관께서 이제 철저하게 초기 대응에 그 미흡했던 걸 반성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예, 부분을 그 부분이죠. 의사도 예. 몰랐어요. 바레인이 지역인지 아닌지를 몰랐고 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우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그러니까 것 이번 같아요. 사태가 1차적인 확산 책임은 그 당사자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걸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건 당국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빨리 그 실태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늑장 대응을 했다는 그 부분이 가장 그 지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자세한 내용 그래픽까지 다 준비하면은 자세히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지금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메르스 보통 이제 불안감. 여론조사를 하면 뭐 과반을 넘으면 좀 높은 편이고 70% 80%가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MBN 의뢰로 조사를 했었는데 예. 네. 한 67%가 이 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때 조사를 했던 건데 대략 한 4명 중에 3명 꼴인 75%가량이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한 8, 90%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 위험의 인지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을 테고 이제 초동 대응이 잘 안 됐던 이 정부에 대한 평가 앞으로 더 불안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를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관계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5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고요.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5.3%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결과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아까 몇 퍼센트가 나왔다고 네, 메르스 질병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75.7%,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10.6%였는데 지난주 결과였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위험하다는 의견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 아무래도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과 정확한 대응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 40대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이 또 SNS를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질병 관련된 어떤 이 정보가 제공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어떤 오해, 불필요한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봉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정확한 대응, 정확한 이 자료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일관된 한 곳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전문 최고 권위자와 함께함으로써 믿을 수 있게끔 국민들이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러한 위협에 굉장히 취약한 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특히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 그런 정확한 정부의 어떤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 환자는 오정곤 기자 1차 그러니까 A씨와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환자든 의사든. 네. 2차 감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17명. 예, 14일이 지나서 나타난 겁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확산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2차와 거라는 3차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만약에 감염자라고 하면요. 네. 지금 만약 정찬배양과하고 제가 접촉을 했다. 그럼 정찬배양과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2차 감염이고요. 그쵸.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2차 감염자와 그러니까 정찬배양과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전염을 시켰다. 그러면 이 3차 감염인데 그 과정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감염자들이 저희가 물론 초동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일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2차 감염자, 그러니까 17명을 통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저로 인한 현재 감염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다행인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그 병원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은 그나마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인데 네. 앞으로 3차 감염자는 정말 애먼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2차 감염자가 자기가 걸린 줄 모르고 그동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그냥 일반 직장도 갔었고 또 비행기 타고 중국 간 사람도 있고요. 여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이른바 무차별적인 감염이거든요. 네. 그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지나치게 거기 너무 일상생활을 위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거기 전제 조건은 예.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브리핑을 할 때 정부 관계자하고 김우주 교수 감염내과 전문가하고 같이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확하게 뭐 중환자면 중환자다, 뭐 사망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믿지. 만약에 아주 위험한데 그렇지 않다라고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쉽게 믿지 않고 이름하여 괴담, 뭐 SMS 괴담 그렇죠. 이게 너무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